네, 이번에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글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플라톤이 쓴 글은 모두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남긴 거라 그랬죠. 플라톤은 왕족입니다. 왕족. 아테네 마지막 왕의 후손이고 어머니도 솔론이라는 유명한 정치가, 그죠? 정치 조자의 후손입니다. 플라톤은 페리클레스 아테네의 유명한 정치가죠. 의 친구와 결혼을 해서 이런 펠로폰네스 전쟁 과정에서 이런 정치적인 어, 문제, 뭐 어떤 정치적인 혼란을 겪었다는 거죠. 이런 혼란을 보면서 플라톤은 귀족의 집안이었지만 정치보다는 이 철학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보게 되면 이제 과두혁명, 아테네의 과두혁명은 뭐냐면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뒤집기 위해서 과두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과두혁명. 근데 그 과두혁명의 결과 이 30인, 그죠? 이 엘리트 정치죠. 엘리트의 30인 정치가 너무나 무능했다는 거예요. 무능했고. 그 다음에 또 그 민주파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원래 플라톤은 귀족 정치를 찬양했기 때문에 이런 과두 정치가 더 정치를 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치를 더 못했고 오히려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싫어했던 이 민주파가 더 정치를 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소크라테스든 뭐 플라톤이든 그 이 당시에 많은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해외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어요. 특히 이제 그 소아시아나 이쪽에 발전된 아시아의 문명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그다음에 피타고라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집트에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그리스의 많은 발달된 학문이나 예술은 사실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이런 쪽에서 많이 얻었다는 거고요. 플라톤도 이와 같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귀국해서 이러한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이상과 철인 정치죠. 엘리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디오디네스라는 왕의 그 정치 자문으로 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디오디네스의 정치에 불만을 갖게 되면서 노예로 팔렸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생각했던 철인 정치, 엘리트 정치, 그죠? 그런 한 나라를 개인이 완전히 통치할 만큼 그러한 엘리트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플라톤은 현실에서 그런 엘리트 정치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런 뛰어난 엘리트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자기의 제자인 왕에게 노예로 팔렸다는 거죠. 다시 귀국을 해서 돌아와서 그 이후에는 이제 학문에만 전념해서 제자를 양성을 해서 엄청난 글들을 많이 쓰고 8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디오네쇼스의 그 2세가 다시 또 간청을 해서 다시 가서 이상 정치를 펴보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많이 보죠. 공자도 자기의 이상 정치를 펴려다가 실패했죠. 이와 같이 엘리트 정치를 실시하려다가 실패한 거는 이제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글을 하나도 안 남기 때문에 다 플라톤이 쓴 글이어서 어떤 게 플라톤의 생각이고 어떤 게 소크라테스 생각인지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글로 남긴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저서는 모두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으로 된 변증법에 관한 대화죠. 대화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입장을 구별하기 힘들다. 왜? 소크라테스는 글을 남기지 않았고 글을 남긴 사람은 플라톤인데 플라톤은 자기 얘기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소크라테스의 문제다. 플라톤의 세상인지 소크라테스의 세상인지 알 수가 없다.
자, 플라톤은 엄청난 저서를 썼고 그 저서의 수준도 굉장하기 때문에 서양의 2000년의 역사는 모두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미 서양 철학을 기본 토대를 이미 다 만들었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의 서양의 학문은 그 플라톤의 기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것들을 보면 정치학, 예술학, 심리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철학은 곧 플라톤이자 플라톤은 곧 철학이다. 이 정도로 이제 철학을 집대성 했다는 겁니다. 35편의 대화편과 13편의 서간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플라톤으로 여겨졌지만 현대 학자들은 일부 저작에 대해서 진위를 의심하고 있다. 일부 거는 이제 유작이라는 거죠. 뭐냐면 플라톤이 쓰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플라톤의 명성을 통해서 자기의 글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 글을 플라톤의 글로 이렇게 그 추가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플라톤의 저작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려서 간행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글을 출간하는, 도열하는, 배열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저작이 있기 때문에 주요한 저작만 보겠습니다. 자, 국가, 공화국이죠. 리퍼블릭, 공화국, 국가, 정치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정의관과 국가의 구성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의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 정의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일반 사람이 정의라는 것을 알기는 힘들다. 그래서 정의라는 건 조그만 정의, 조그만 개인의 정의나 어떤 조그만 집단의 정의는 알기 힘든데 만약에 커다란 집단이라면 정의도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도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국가의 정의, 국가처럼 큰 집단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국가의 정의를 먼저 알고 나면 사회의 정의, 가족의 정의, 개인의 정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국가의 정의를 알아보기 위해서 국가란 무엇이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개인의 정의와 국가의 정의로 구분하고 정의는 큰 집단인 국가의 정의를 살펴보는 게 더 쉽다. 국가의 정의를 살피는 방법은 국가를 건국하고 국가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문제. 근데 이 건국과 운영할 때 우리가 대화를 하니까 말로 한번 자, 우리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이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정의와 부정의가 나라 안에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한번 관찰해 보자는 거죠. 국가의 정의를 찾아낸 다음에 국가와 개인의 유사성에 의지해서 국가의 정의 개념이 이 개인에게도 적용되는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정의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의의 개념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가를 만드는데 국가가 왜 만드냐? 국가를 성립시키는 것은 사람들이 국가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이 사회개혁사라고 비슷하네요. 루소나 로쿠. 사회가 왜 필요하냐? 국가가 왜 필요하냐? 사람들 각자는 자기 혼자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죠. 서로 간의 협력을 필요한다.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므로 서로 협력자라서 한 거주지에 모이게 되고 그래서 형성된 생활 공동체의 국가라고 이름을 것이다. 이게 사회계약서 루소나 로쿠 몽테스키에 거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겠죠. 국가의 첫 번째 단계는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거, 기본적인 필요를 위한 최소한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거를 국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의식주겠죠. 음식물, 그 다음에 잠, 그 다음에 옷, 의식주.
그 외에 이제 뭐 신발을 만드는 자, 신체를 보살피는 뭐 의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 국가를 만들려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4명이나 5명 정도의 특정한 자기의 전문적인 직업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죠? 아픈 사람을 치료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소공동체에서 필요한 요구를 모두 다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소공동체를 기초로 해서 다양한 욕망, 그죠? 뭐 음악도 있을 수 있고 체육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서 말하는 국가는 아주 큰 국가가 아니라 약 5천 명 정도의 도시 국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너무 크면 운영하기 힘들고 그걸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돈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옷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렵다. 그걸 자체적으로 조달하려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전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급자족적인 도시국가는 약 5천 세대 정도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 국가의 규모를 5천 세대라고 여기서는 이제 보편적인 진리가 통치 질서로 관철되는 정의로서 유지되는 그러한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구성원들의 필요에 맞는 생활을 하는 국가를 아주 자급자족하는 국가죠. 그래서 남을 침략하지도 않고 건강한 나라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갖추고 필요하지 않은 거는 갖추지 않고 그래서 사치스럽지를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거를 부풀어오른 염증 상태의 나라, 돼지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욕구는 통제돼야 되는데 만약에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돼지국가의 사치스러움 일반인들이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은 욕망은 통제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자, 국가를 위한 최대에서는 국가를 단결시키는 거다. 결속시키는 거다. 그리고 최대 악은 국가의 목적이 그 단결이죠. 모여서 각각의 필요를 충족하는 건데 가장 나쁜 거는 이 국가를 분열시키는 거다. 나라의 모든 시민들은 같은 일에 대해 즐거움과 고통을 최대한 공유하는 거 하나의 공동체죠.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즐거움과 고통이 서로 달리할 경우는 국가가 해체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국민이 아프면 다른 국민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러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기능하는 국가. 그리고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우리 것으로 하는 국가. 그다음에 말이나 언어는 이왕이면 같이 쓰는 국가. 이런 국가들이죠. 그래서 5천 명 이상이 되는 너무 규모가 큰 국가는 더 많이 필요한 국가고 이 더 많이 필요하게 해서 남의 걸 뺏어야 돼. 그랬더니 전쟁을 하게 되고 필요 이상으로 국가의 군인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국가에서는 아까 말했처럼 무식주를 담당하는 특정한 자기의 역할이 있죠. 그 역할에서 자기 본성에 맞는 일을 반드시 자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뭐가 있냐면 학자들의 지혜, 그죠? 통치자들의 지혜, 군인의 용기, 그다음에 장사하는 사람이 너무 탐욕을 부리면 안 되겠죠. 절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지혜로운 통치자나 그다음에 용맹한 수호자, 군인, 그다음에 절제하는 생산자, 상인 이런 것들이 각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각자가 그 역할을 할 때 국가가 제대로 잘 되게 되는 거고 그 어떤 국가의 내적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